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PPT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PPT를 써볼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수험생들이 많이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초짜 강사들이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 베테랑들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PPT 어떻게 생각하셔요? 더 나을까요? 싫을까요? 수험생 시각에. 네? 강사들은 엄청 편해요. 왜냐면 자료만 만들어지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해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후훅 지나가니까. 그쵸? 후훅 지나가잖아요. 네. 고민입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를 보시는데 동글뱅이 1번을 보셨고요. 동글뱅이 2번. 등기간의 가후로 등기에 차고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을 때 직권 경정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기억나실까요? 이거 딱 보면 그림이 딱 떠오르시면 참 좋은데 네, 보니까 일부만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경정 등기는 언제 하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를 변경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정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 있는 등기가 바로 경정등기예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 부분을 고쳐서 일치시켜주는 등기. 이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신청 정보에 면적을 기록해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공을 하나 빼먹었다는 겁니다. 10,000 제곱미터로. 그러면 등기관은 신청 정보에 있는 10,000 제곱미터를 등기부에 기록하겠죠.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청인이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청 정보에는 10만 제곱미터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옮겨 적을 때 공을 하나 빼먹고 옮겨 적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한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할 때는 이때는 이 경정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고쳐달라고 등기소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신청인이에요.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기관이 잘못한 거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신청이니까 신청을 통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기관이 알아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예요. 이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4가지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4가지 정도가 첫 번째 지방법원장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등기관의 상급 국가기관은 지방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사전에 보고할까요? 사후에 보고할까요? 즉 먼저 보고한 다음에 고칠까요? 아니면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할까요? 일단 고쳐놓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는 건 짧을수록 좋죠. 따라서 먼저 고쳐놓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후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일단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건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일단 고쳐놓고 보고해야 됩니다. 사후 보고예요. 두 번째,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직권으로 경정등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아예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도 이제 가능해졌어요. 단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없을 때는 등기명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신청인이 있다면 신청인에게, 즉 등기권리자, 등기부자에게, 신청인이 없이 직권을 했다면 등기명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통지는 사전 통지일까요? 사후 통지일까요? 일단 고쳐놓고 봐야 됩니다.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 그 기간이 짧아야 되니까 사전 통지일까요? 사후 통지일까요? 사후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고친 다음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신청인이나 등기명인이 여러 명일 때, 즉 2인 이상일 때 전원에게 통지할까요? 1인에게 통지할까요?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내요. 그래서 신청이나 등기명인이 2명 이상일 때는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변경등기건, 경정등기건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등기죠. 변경은 후발적 일부 불일치, 경정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 맞습니까? 따라서 이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일부만 고치는 거예요. 전부를 고칠 때는 변경,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말소 등기한 다음에 다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정이나 변경 등기할 때 등기관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됩니다. 일부를 고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등기관이 잘못한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동일성 유지를 여부를 심사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는 등기관은 동일성이 유지됐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원칙은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일부만 고치는 등기니까 고치기 전과 고친 후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심사해야 된다. 하지만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지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면 한 줄 읽어보죠. 등기관의 가오로 등기에 차고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을 때의 경정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번, 3번이네요. 일정한 경우에 변경 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 이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밑줄치죠?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주소 밑줄. 지었습니까? 네.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됐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그 다음에 이름 썼으니까 주소와 주민번호 기록해야 되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때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따라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여기에 주민번호도 주소도 기록해야 되고 주민번호도 기록해야 되죠. 따라서 을은 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해야 됩니까?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도 뭘 첨부한다고 했죠? 주소 증명정보는 첨부한다고 했죠. 왜 주소 증명정보를 첨부할까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동명이인이 남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뭘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정보만큼은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름이 세 글자예요.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때 요 등기를 신청할 때 의뢰 주소지가 어디냐면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가 기록이 될까요? 서울로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1년 후에 요 을은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병은 뭘 첨부하죠?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번호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되셨나요? 그렇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을도 무엇을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주소 증명 정보만큼은 첨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등기만큼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그렇죠. 그런데 이 을이 병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요 등기를 신청할 때 을은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을은 등기부에 뭐로 기록되어 있죠? 서울로. 그런데 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에는 등기의무자 을은 주소지가 어디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청할 때는 경기도로 이사했으니까 주소지가 어디로 기록이 될까요? 경기도로. 그러면 기존의 등기부의 내용과 신청 정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29조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각하가 될 겁니다. 맞아요. 각하가 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뭘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이 주소 증명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해요. 주민등록표 등초본. 그러면 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이렇게 을이 옛날에는 서울에 살았는데 지금은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을까요? 표시되어 있지 않을까요? 표시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등기관은 이 주소 증명 정보를 보고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등기관은 이거를 각하할 필요 없이 이거를 일치시키는 등기를 등기관이 알아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태여 각하하지 말고 직권으로 이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2의 1. 2번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그리고 이제 주소지가 뭐로 고치면 됩니까? 경기도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첨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나요? 그러면 직권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것이 첨부가 됐으니까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 주소지와 여기 주소지는 일치가 됐네요.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럼 여기에 등기를 시행하게 될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등기의무자 을이 무엇을 첨부했으니까?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했으니까. 그러면 등기의무자 을이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등기이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등기의무자가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 것이죠. 맞아요.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만 이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등기는 뭐만 고치는 등기입니까? 주소만 고치는 등기예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십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중에서 무슨 등기만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주소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직권 주소 변경 등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왜요? 등기의무자가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지 않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이제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니은번. 지적소관청의 통지에 의한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 지적소관청의 통지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불부합 통지. 기억나셔요?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등기관은 뭘 한다고 했죠? 직권에 의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불부합 통지를 정말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거기 옆에 쓰셔요. 지적소관청의 통지 밑줄 치시고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가 직권에 의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은 법령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바뀔까요?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뀐 것이죠. 맞아요.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산동이 금산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언제 바뀔까요?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철산동에서 금산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들어가는 등기부의 내용은 뭐가 있죠? 표제부의 소재지, 갑굴구의 주소지. 그러면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표제부에 기록된 소재지도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갑굴구에 기록된 주소지도 바뀐 거죠. 전부 다 뭐로 고쳐야 됩니까? 금산동으로.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다만 등기관도 법령의 전문가니까 알아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변경도 가능하지만 소재지 바꾸는 등기, 주소지 바꾸는 등기를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법령의 전문가인 등기관도 직권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게 바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이 됐을 때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 말소 등기. 관할을 위반한 등기 29조 제1호 위반, 29조 제2호 위반 뭐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억나십니까? 이때도 직권말소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의 중간 처분의 말소 등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니까 했던 거예요. 이것도.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예요.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합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준 상태예요.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거 빼먹었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이루어지는 등기죠. 이게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이게 두 번째니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그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죠. 이걸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불러요. 중간 처분의 등기. 그런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죠?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걸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이후에 병에게 또 소유권을 넘겨준 등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 등기는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죠. 맞아요. 그래서 이 등기는 본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이거는 무권리지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여기가 전세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죠. 이것도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할 때 무권리지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소유권이 을에게 먼저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니까 갑이 병에게 해준 등기는 무권리지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할 때 이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건 전부 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고, 그 다음에 요 시점은 병의 이름으로 이러한 각종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시점은 을의 이름으로 본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그럼 본등기할 때 이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지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반드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여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여야 됩니다. 그러면 무권리지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병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하나 덧붙이죠. 요게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직권 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을 통한 말소입니다. 다시요. 가등기일 때는 직권 말소, 가처분일 때는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가처분은 나중에 다시 보시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요 병명의 등기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 경우가 있어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병명의 등기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 경우가 있는데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혼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등기와 세트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세트인 등기가 뭐냐면 가압류 등기예요.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 이후에 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압류 등기 다음에 보통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와요. 요거 그 다음에 병명의 등기가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혼자 나타나는 등기가 아니라 다른 등기와 세트로 나타나는데요. 그 다른 등기는 뭐냐면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도 담보물권성이 있죠. 전세권 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보가등기. 이러한 등기와 세트를 이루는 등기가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저당권 등기는 담보물권이죠. 맞아요.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경매가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실행하는 등기가 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죠. 마찬가지로 담보물권을 실행할 때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해줍니다. 담보가등기도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당연히 경매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와 같이 따라다니는 등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때 아까 했는데 이거 참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서가 필요하죠.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는데 채무자가 처분하게 되면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 못하니까 보전 소송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했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결정하고 그리고 등기소에 가압류도 촉탁한다고 했죠. 그리고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경매 절차 들어가죠. 판결서를 받으면. 맞아요.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 다음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등기들은 세트로 움직이는 건데 이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할까요? 직권말소.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직권말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직권말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가등기보다 선순위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걸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걸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세트니까.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하나 더. 요 시점에 임차인이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 길 0시부터 뭐가 발생하죠?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언제 했느냐면 요때 했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요때 했습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요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요때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요때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하나 더. 요 가등기권자에게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A는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을은 채무자예요. 그러면 채무자는 변제기에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겠죠. 맞습니까? 뭐에 대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이때 이 채무자는 가등기 권리가 있네요. 맞아요. 그럼 이 가등기 권리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중요한 재산적 권리니까 채권자는 이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도 재산적 권리니까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되셨을까요? 그럼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보전소송을 통해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한 거 아까 보셨죠? 그러면 요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기 전에 먼저 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가기 전에 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나 또는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강제 집행이 가능하니까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가능해요. 이것도 강제 집행이 되니까.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A 명의로 가압류가 등기가 됐다든지 A 명의로 가처분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 가등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루어진 이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이게 헷갈리실 텐데 이걸로 하죠. 병. 여기도 병. 이렇게 하면 돼요. 병. 그러면 이것도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권리제의 권리행사를 통한 등기입니까? 정당한 권리제의 권리행사를 통한 등기죠. 그러면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럼 정리하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합니다. 이유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다음은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등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그 4가지는 첫 번째,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금의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세 번째,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네 번째,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 4개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핏 기억나실까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러면 지문을 보시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에 중간 처분의 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칙이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 말소. 다만 4개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 후에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 등기. 이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안 나시면 설명드리고요. 물론 안 나겠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매 등기를 보시는데요. 환매 등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시에 환매 특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때 이 매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매 특약이 붙은 매매라고 해서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부릅니다. 부자는 붙일부자예요. 환매 특약부 매매. 이때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갑을 환매특약부 매매 매도인이라고 부르고 을을 환매특약부 매매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186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매특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 갑에게는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환매권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환매특약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를 환매특약 등기, 환매등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의 방법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환매권이 행사가 돼서 환매가 성립이 됩니다. 환매가 성립이 되면 이제 다시 체결된 매매계약이에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도인 이름으로 복귀가 됩니다. 요 그림 떠오르실까요? 보통 이러한 거래는 어느 경우에 일어나느냐면 갑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요. 한 5억 정도. 필요한 이유는 막내딸이 아파요. 그래서 살려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격이 더러워서 남한테 돈은 못 빌려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미국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우리나라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 몇 번 안 하죠. 그래서 미국 로또 1000억짜리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 아파트 네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친구가 1000억이나 갖고 있으니까 5억 정도는 사줄 수 있죠. 그래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 체결되었죠. 근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파트는 나한테 큰 의미가 있으니까 5년 내에 내가 돈을 벌어서 반드시 살 테니까 다른 자에게 팔지 말고 반드시 나한테 팔아다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알아서 너한테 팔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체결됐죠? 환매특약이 체결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넘어갈 테고 환매특약 등기가 이루어지면 환매권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 한 4년 후에 갑도 우리나라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환매 의사표시 하겠죠. 그리고 환매가 성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을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민법에서 뭐라 얘기할까요? 지금 갑은 돈을 구한 거죠.
뭘 담보로? 아파트 소유권을 담보로. 맞아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만든 겁니다. 이걸 양도담보라고 불러요. 소유권을 넘겨서 돈을 빌렸다고 해서 양도담보라고 부르고요. 양도담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 두 가지가 있어요. 매도담보는 뭐냐면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길 때 매도담보, 가등기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길 때 가등기담보라고 불러요. 매도담보의 경우는 매매 형식으로 넘어가니까 환매 형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매도담보예요. 매도담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건 매도담보. 그리고 가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면 가등기담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양도담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때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은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환매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느냐면 먼저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대항력이 소멸되는 매도인 갑. 맞아요. 등기의무자는 갑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환매권에 의해 제한이 풀리는 것이죠.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공동신청이 되느냐면 이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환매권 소멸하겠죠. 따라서 환매 등기 말소되겠죠. 맞아요. 두 번째, 환매권을 포기한다면 환매권이 포기가 되면 환매권 소멸했죠. 환매 등기는 말소되게 되겠죠. 세 번째,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없죠. 환매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두 번째, 예외가 있는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네가 이뻐하는 딸 알고 보면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5억은 나한테 있으나 마나 이거는 이자만 갖고도 금방 회복이 되니까 그냥 아파트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돈을 안 줘도 아파트 돌려줄게. 그래서 물론 현실에는 없어요. 이론상. 그러면 증여가 체결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환매권도 가지고 있지만 뭐도 취득했습니까? 소유권도 같이 취득했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혼동.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것. 이게 뭐죠? 혼동. 맞아요. 그러면 혼동에 의해서 환매권은 소멸되었으니까 환매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환매권자 갑. 맞아요.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소유권자 갑. 한 놈만 나타나네요. 누굽니까? 갑. 그때는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혼동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 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권리자의 지위가 동일에게 귀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인 등기 의무자의 지위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 흡수해서 소멸합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단독 공동 단독 신청. 그래서 혼동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입니다. 외워달라고 암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안 외우시는데. 네. 혼동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 이건 민법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좀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직권. 직권말소. 어느 경우냐면 갑이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행사하는 방법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게 환매가 성립이 돼요. 환매가 성립이 되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얘는 등기 권리자, 을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해줄 때 등기관은 갑의 이름으로 된 환매 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겠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관이 이 등기를 한 다음에 이거는 직권으로 말세해버립니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환매가 이루어지고 환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때는 환매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 후에 환매 특약의 말소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직권 말소. 한 줄 설명하려고. 네. 그 다음에 거기 그게 글씨가 안 보이나? 리을 맞죠?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말소 등기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데 책에 났네요.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 경매, 개시 결정 등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90일 내에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요. 왜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여러분 민법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저당권, 힌트,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있죠. 질권, 피담보 채권이 있죠. 압류, 금전 채권자죠. 맞아요. 그 다음에 가처분, 금전 이외의 권리의 채권자죠. 그 다음에 파산. 파산은 뭐죠? 채무자가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그래서 적국재산보다 소국재산이 더 많을 때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개시 등기. 이것도 채권이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채권이 1960년 12월 30일 60년인가 80년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채권이라는 겁니다.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했던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몇 년 후에 2006년도 후에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이 됨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 정도 기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겁니다. 왜?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 물권도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죠? 20년. 가장 길어봤자 20년입니다. 몇 년이 지났나요? 25년. 맞아요.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테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다른 권리의 직권 말소. 이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네, 그러면 또 해야죠. 이런 건 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해도 돼요, 사실은. 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셔요. 네, 그러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이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걸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돼요. 갑은 이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를 뭐라 불렀죠? 수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위에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 토지를 수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청사도 다 수용한 토지예요. 이게 이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을보다 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대법원 청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못 짓습니다. 맞아요. 그럼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다 소멸시켜야 되는데 소멸시키는 방법은 이 수용을 뭐로 논리를 구성하면 소멸된다고 했죠? 원시 취득. 기억나셔요? 이때 이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죠? 수용 기일 또는 수용한 날 같은 뜻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수용 개시일. 이때 요 을은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 시행자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등기소의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를 성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이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사업 시행자 이름으로.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시 취득이니까 먼저 표제부 갑구 을구에 기록된 등기를 다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 폐쇄해야 됩니다. 폐쇄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사업 시행자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왜? 원시 취득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창고 비용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 쓰지 말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곧장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전 등기, 등기부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보전 등기건 이전 등기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시점은 수용 기일입니다. 그리고 요 시점은 사업 시행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요 시점부터는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을에게. 수용 기일부터 을이 소유자죠. 원시 취득했죠. 그렇죠. 그런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갑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을 명의 등기는 요때 이루어지니까 따라서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은 없죠. 하지만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는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다면 돈이 필요할 때 후딱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맞아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요 시점에 병의 이름으로 각종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건, 아니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건,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등기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해준 등기입니까? 권리가 없는 자가 해준 등기입니까? 권리가 없는 자가 해준 등기예요. 무권리죄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을명의 등기를 할 때 이 등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두 번째. 요 시점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텐데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원칙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겠죠. 맞아요. 을이 원시 취득한 거니까. 근데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면 이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돼버려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비록 원시 취득이지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간명의 등기를 얘기해요. 이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형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원시취득이니까. 을명의 이전 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죠. 을구에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따라서 이거는 직권 말소합니다. 원시취득이라서.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원칙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등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는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 두 가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요 시점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부동산은 이제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상속인에게 기속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수용 절차는 소유자를 상속인으로 정해놓고 수용 절차가 진행될 테고 보상금도 A에게 지급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A명의 상속 등기는 이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권리제의 처분 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정당한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두 번째, 이 등기가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A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테니까. 그렇다면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용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몽땅 직권 말소합니다. 다만 하나 예외가 있는데 수용기일 이전에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둘로 나눠서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유는 원시 취득이니까. 다만 두 개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데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권리 존속을 인정한 권리의 등기.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두 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근거가 다르죠. 이쪽은 무권리제의 처분행위, 이쪽은 원시취득.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돼야지만 이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징을 보죠.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다른 권리의 말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나타나죠. 직권 말소, 여기 직권 말소. 네. 반쪽짜리 있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 이거 뭔지 머릿속에 탁 떠오르실까요? 안 떠오르실까요? 네, 안 떠오르시겠죠? 네.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도중에 실력이 느시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요.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겁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 그렇죠. 그런데 을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5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전세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전세권부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 소유권부 저당권. 맞아요. 그래서 요 을은 병에게 자신의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럼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뭐죠?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이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등기 권리죠.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을도 불이익이 발생하고 병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을도 손해가 발생하고 병도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당사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 따라서 을은 뭐가 될까요? 등기 의무자. 얘는 뭐가 될까요? 손해가 발생하는 자니까 이러한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에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죠. 이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서류가 첨부가 되면 갑과 을이 신청할 때 등기관이 이 등기를 말소해도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 등기가 말소가 된 주등기가 말소가 됐으니까 부기등기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이 등기도 승낙서가 첨부가 됐으니까 등기관이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문을. 말소 등기 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거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것도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 말소 회복 등기.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원칙이 같은 방법이라고 했죠. 공동신청이면 공동신청, 공동신청. 직권에 의한 등기는 말소도 직권, 회복도 직권. 명령에 의한 등기면 말소도 명령, 회복도 명령. 촉탁이면 촉탁, 촉탁. 기억나셔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본등기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되죠? 직권 말소가 원칙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본등기를 말소했다면 그 직권으로 말소된 건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요?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시킬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2번 니은 등기관의 가호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 등기관의 가호로 직권으로 말소했죠. 그럼 말소 회복도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효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했죠? 한 번만 기억나셔요. 유효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직권이죠. 이거 설명드려야 될까요? 네? 안 드려도 돼요? 이따가 남들이 욕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기억 안 나셔요? 나시죠? 네. 그 다음에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등기관이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말소도 직권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느 절차에서 나타나죠? 이신청 절차. 맞죠? 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행위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 했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권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갑을 뭐라 부르죠?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고 부르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 텐데 이를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불러요.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요건. 이 등기 신청 행위 유효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진짜 의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진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국가기관인 등기소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행위니까 공법상의 법률행위예요.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보신 바대로 일정한 방식을 갖춰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그 등기는 유효한가? 문제가 되는데 29조 1호 위반, 관할 위반, 29조 제2호 위반,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때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3호부터 11호까지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때 요 능력은 세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세 번째, 법률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법률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권리를 상실하죠. 맞아요. 등기부만 놓고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죠. 이런 자를 뭐라고 부르습니까?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판단할 때 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까? 이런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어요. 이때 이 권리 능력은 사람이 갖고 있다고 했죠. 이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불렀는데 기억나셔요? 또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불렀죠. 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등기 신청 적격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보통 교재에서는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신청 능력. 이 권리 능력은 등기 신청 적격. 2번, 3번은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등기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를 신청했다면 각하 결정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유효성 여부는 29조 1호, 2호 갖고 판단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 행위 능력은 등기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행위 능력이 있는 자만 권리를 상실한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등기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죠. 이익이 발생하는 자니까 구태여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 경우에는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행위 능력을 따질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네, 이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등기 신청 행위의 요건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죠. 등기 신청 능력.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진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요식성이라고 되어 있죠.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식. 근데 이제 책이 보통 요 세 가지를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요것만 유효 요건으로 본 거예요. 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불만이긴 하지만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의사 능력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건, 등기 의무자건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의사 능력이에요.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의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뭐에 대한 뜻과 생각일까요? 권리, 의무에 대한 뜻과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건, 등기 권리자건 자신이 등기 신청이 어떤 권리에 대한 뜻과 생각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 등기 권리자는 이익만 발생하는 자니까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등기부자는 권리를 상실하는 자니까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의 읽어보시면 될 테고 다 민법에서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400 몇 쪽이야? 50쪽에 등기신청 적격,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명령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것도 등기신청행위 유효 요건인데 우리 규제는 별도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사람은 등기신청 적격, 등기명령이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그 다음에 법이 인정한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있죠. 다만 문제가 되는 자들이 몇이 있는데 첫 번째, 자연인에서 문제가 되는 자가 둘이 있죠. 태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했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에 불과하다고 했죠.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신청 적격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다만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국 사람만큼은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상호주의라고 불러요. 상호주의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은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자가 몇이 있죠. 첫 번째, 비법인 사단재단.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 없다? 있다죠. 비법인 사단재단에 해당되는 단체가 뭐가 있죠? 종중, 교회, 사찰,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대의.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맞아요.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헌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으로 봐요. 국가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이렇게 법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 없다? 있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있죠? 읍, 면, 동, 리. 얘네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동과 리는 좀 조심하시라고 했죠. 동과 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소유할 목적으로 비법인 사단을 설립해서 마을 이름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때는 동과 리가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을 얘기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학교. 학교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학교는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물건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니까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고 했죠. 국립학교라고 한다면 소유자는 국가,
공립학교라고 한다면 소유자는 지자체,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규모가 큰 건 학교법인, 규모가 작은 것은 개인.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민법상 조합.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죠. 네. 얼핏 기억이 나실까요? 네, 얼핏 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마지막 오늘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프린트는 계속 갖고 오셔야 돼요. 네, 지난주 거도 갖고 오시고 지난주 거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너무 암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중요한 것들은 문장 형태로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억에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생해서 두껍게 글씨 처리도 1시간이나 걸려서 네, 그 문구에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겁니다. 이 그림도 벌써 세 번째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요 시점에 갑과 을과 병이 산유회라는 산에서 휴지를 줍는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자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 합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조합계약.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을병은 산유의 단체의 구성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규칙을 보통 어떤 이름을 쓴다고 했습니까? 정관 또는 다른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정관, 기타 규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규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갑을병은 이 규칙을 지키면서 활동을 한다고 했죠. 활동할 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된다고 했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허가. 주무관청에 허가가 나면 보조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보조금 받을 테고요. 이제 법인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 했죠? 법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법인은 두 가지가 있죠. 사단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재단 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 법인은 사람이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이 법인은 단체이기 때문에 팔다리가 없죠. 그럼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대표자.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법인. 즉 산유회라는 법인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맞아요. 이때 이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자는 산유회예요. 단체. 이때 이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네?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등기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네? 안 합니다. 이유는요, 법인 등기부에 이미 기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또 한 번 기록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법인 등기부에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요 단계를 뭐라고 불렀죠?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뭐가 있죠? 교회, 사찰, 그 다음에 정당,
그 다음에 종중,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여기까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했죠. 따라서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된다. 등기시청 적격, 등기부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등기부에 산위회라는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라가지만 단체이기 때문에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신청한다고 했죠.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누굽니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표자나 관리인은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기록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이때는 기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지 않으니까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라도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를 뭐라 불렀죠? 민법상 조합. 이 민법상 조합은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니까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다고 했죠.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니까 이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해체가 돼버리면 책임질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고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는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뭐 갖고 등기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까? 규칙, 즉 정관, 기타, 규약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이 정관, 기타, 규약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불렀죠? 단체의 실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체의 실질이라고 불러요. 이 규칙을. 그럼 단체의 실질이 있다면, 즉 규칙이 있다면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단체의 실질, 즉 규칙이 없다면 등기시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즉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농업협동조합은 등기시청 적격이 있다, 없다? 네?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규칙이 있느냐 없냐 갖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농업협동조합은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등기까지 해요. 노동조합은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등기까지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여기입니다. 다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네. 그렇다면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죠. 맞아요. 그럼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정보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핏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핏입니다. 피셨습니까? 거기 3쪽을 가보시죠.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신청의 첨부 정보 나와 있죠. 거기 2번을 보시면 이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신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따라서 뭘 첨부해야 될까요? 규칙을 첨부해야 된다. 즉 정관 기타 규약을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왜? 자신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맞아요. 두 번째. 이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자신이 그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등기부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등기부를 통해서 증명이 되니까 다른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등기부를 통해서 증명이 되니까. 세 번째,
사원총회 처분 결의서는 등기무장만 첨부한다고 했죠. 등기관리자는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등기관리자는 처분 결의가 아니라 취득 결의를 해야 되는데 취득 결의라는 건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왜요? 등기부에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